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만든다고요? 하하, 고장 날 겁니다. 일본 우주전략국장의 조롱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다운이 18분째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역시 예상대로라며 고개를 저었고, 일본의 생중계 진행자는 돈 낭비하지 말라라며 한국의 비난을 퍼부었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18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 또 실패라는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46초 뒤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재점검을 마친 누리호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밀도로 세계를 경악하게 했죠. 0.2% 오차로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한국을 우주동맹의 첫 번째 기둥으로 선언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독자 우주 발사체요.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는데 굳이 왜요? 제 옆자리 동료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워싱턴 출장 브리핑 전날 밤이었죠. 2025년 11월 25일 새벽,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 담은 채 고흥 바다를 따라 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나로우주센터 정문 앞에는 이미 여러 나라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 하트먼입니다. 미국 국방부 우주발사체 전략 수석 자문관이죠. 나사와 민간 우주기업을 거쳐 지난 15년간 재사용 발사체 정책을 다뤄왔습니다. 출입 등록을 마치자 한재혁 통역관이 다가왔습니다. 과학 전문 통역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가 건넨 일정표를 펼쳐보니 롤아웃 완료, 엄빌리컬 연결, 기밀 점검이라는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은 발사체가 이미 발사대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 점검이 집중되는 날이죠. 한재혁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재사용 발사체 한 번 발사 비용이 6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시대에 한국은 왜 일회용 발사체에 매달리는 걸까요? 해외 기자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생중계 오프닝 멘트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한국의 네 번째 도전이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네 번째라. 스페이스X는 이미 200회가 넘는 재사용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말이죠. 마이클 루이스 연락장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한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파견된 그는 이미 한국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침 먹으러 가시죠. 여기 밥집이 꽤 유명합니다. 차로 5분 거리의 작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 한쪽이 신문 스크랩으로 가득했거든요.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2021년 10월 21일, 그날 비가 왔다. 2022년 6월 21일, 그날 장사가 잘 됐다. 2023년 5월 25일, 그날 어린이 손님이 많았다. 김복순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발사 앞둔 날이면 온 동네가 다 TV 앞에 모여요. 우리 동네 하늘에서 로켓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이클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물었죠. 매번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나요? 발사할 때마다 달라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하죠. 실제 위성 13개를 올리는 첫 운용 발사라니까요. 한재혁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누리호 1차에서 3차까지는 시험 발사였습니다. 이번 4차는 다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총 13기를 600km 궤도에 올려야 해요. 성공하면 한국 우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벽에 붙은 기사들을 다시 봤습니다. 2021년 첫 발사는 궤도 투입에 실패했지만 이듬해부터는 연속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쥐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김복순 사장님이 말했어요. 내일 새벽 발사 보실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나올 겁니다. 관제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남겨둔 보고서 초안을 떠올렸습니다. 동맹국 우주 역량 평가 섹션에서 한국은 발사장과 부품 공급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좋은 동맹이지만 전략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한재혁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발사대입니다. 누리호가 서 있죠. 멀리 하얀 발사체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높이 47m, 무게 200톤의 일회용 발사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워싱턴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곳은 아직 전날 오후였습니다. 관제동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며 생각했죠.
이번 발사 결과가 제 보고서의 각주 한 줄을 넘을지 아니면 본문을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관제실로 올라가는 동안 마이클이 말했어요. 한국 팀은 매년 20회에서 40회 가까운 연수 시험을 한답니다. 실패도 다 기록하고요. 실패를 기록한다고요? 네. 오히려 그게 신뢰성을 높인대요. 실패 데이터가 쌓여야 다음 설계가 나온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운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일본 JAA 관계자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왜 미국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발사대의 선 누리호가 여러 각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진제 충전 준비 상황, 기상 데이터, 각종 시스템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박도윤 책임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시스템 총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일 새벽 0시 55분 발사 예정입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이 이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처럼 담담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겨우 4번째 발사라는 것을요. 한재혁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한화우주사업부 이서진 상무입니다. 이번부터 민간이 체계 종합을 맡았어요. 민간이 체계 종합을 맡았다. 흥미로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재사용 발사체 기술 없이는 결국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오전 내내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엔진 국산화율 95%, 발사체 전체 국산화율 90% 이상이라는 숫자들이 나왔죠. 인상적인 수치였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재사용이 아닌 일회용인가요? 점심시간, 저는 발사대가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발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쪽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인구 밀집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죠. 미국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리처드 스펜서 예산실 국장이었어요. 에밀리,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내일 새벽 발사예요. 우리 전략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발사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누리호가 오후 햇살 속에 서 있었어요. 저 발사체가 과연 제 보고서의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재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기상 조건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한국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주 경쟁에서는 속도도 중요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가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는 시대에 1년에 한두 번 발사하는 건 뒤처지는 길이었으니까요. 관제동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복순 사장님 식당이 있는 마을이 저 멀리 보였어요. 발사를 앞둔 마을, 우주를 올려다보는 사람들. 흥미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중심은 미국이고 한국은 좋은 파트너일 뿐이라고 말이죠. 차가 숙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내일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작은 우주센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점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 11월 22일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이었죠. 저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우주기업이 만들어낸 발사 이력 그래프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2021년 첫 재사용 성공 이후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187회입니다. 단일 기업이 전 세계 상업 발사의 78%를 담당하고 있죠. 제 보고를 듣는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우주군 관계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리처드 스펜서 예산실 국장의 표정이 가장 밝았습니다. 리처드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예산 파이 차트가 선명했습니다. 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관리도 쉽고 정치적 리스크도 적습니다. 의회 설득도 간단하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잡한 다국적 협력보다는 자국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게 모든 면에서 편했죠.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무슨 문제요? 그들은 너무 커서 망할 수도 없습니다. 리처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서 에단 콜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아시아정부 사업 총괄 부사장이었죠. 에밀리, 우리는 이미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고객이자 공급 파트너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에단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발사 계약과 부품 공급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발사장 제공, 부품 공급, 데이터 구매 칸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한국에서 32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수익이죠. 기술의 핵심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맹국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죠.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주도하고요. 또 다른 화면에서 일본 제2의 전략국장 야나기 사토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 부사장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규모가 작은 실험일 뿐이에요. 우주 전략에서 진짜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야나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는 한국을 전혀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H3 로켓이 더 앞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의 발사 능력은 1년에 두세 번이 한계입니다. 우리 H3는 올해만 6번 발사 예정이고요.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한국이 최근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켰습니다. 민간 기업 주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리처드가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봤자 우리보다 15년은 늦었어요. 그 사이 우리는 화성까지 갈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맹국 우주 역량 평가표였어요. 각 나라가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황색, 보조 파트너 범주였죠. 한국을 이 위치에 둬도 될까요?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에단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에밀리, 현실을 봐야 해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없는 나라는 결국 고객일 뿐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야나기가 거들었죠. 재사용 기술의 벽은 생각보다 높아요. 엔진 회수, 재정비, 재인증. 각 단계마다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리처드가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죠. 우리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은 각자의 강점 분야에서 지원한다. 한국은 발사장과 추적 레이더, 일본은 소재와 센서, 유럽은 과학 탑재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한 기업의 CEO가 바뀌면, 기술 사고가 나면, 다른 나라가 따라잡으면? 작년 스타쉽 폭발 사고를 기억하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달간 전체 발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였어요. 에단이 즉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안전해졌고 발사 빈도도 2배로 늘었죠. 야나기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발사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일회용 로켓으로 위성 몇 개 올리는 거잖아요. 시대차 고적이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자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한다면요? 그때까지 우리는 달 기지를 세울 겁니다. 에단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저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산 배분, 계약 구조, 정치적 고려사항들. 모든 것이 단일 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때 한 우주군 대령이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재사용 발사체 시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실용화한다고. 중국은 항상 과장합니다. 리처드가 손을 저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도 중국 5G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요. 지금 그들은 6G 표준을 주도하고 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 여백에 작게 적었습니다. 단일 기업 의존 리스크?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아무도 제 노트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물음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리처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 전략을 유지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지원하는 구조.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동료가 물었어요. 에밀리, 한국 출장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레 출발입니다.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진 마세요. 그냥 동맹국 격려 차원이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출장은 공식적으로는 동맹국 우주 프로그램 현황 파악이었죠.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가 떴더군요. 누리호 4차 발사 D-5 민간 주도 첫 발사 주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민간 주도라. 스페이스X처럼 되고 싶은 건가?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누리호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 1차 발사 실패, 2차와 3차 성공. 평범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연소 시험 횟수였습니다. 한국은 매년 20에서 40회 가까운 시험을 하고 있었죠. 미국 기업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실패한 시험도 모두 공개하고 있었어요. 날짜, 원인, 개선 사항까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시험을 많이 한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새벽을 보게 되겠죠. 노트북을 닫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우주 전략은 완벽해 보였어요. 단일 기업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부품을 대는 구조. 효율적이고 명확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마치 거대한 건물을 기둥 하나로 떠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리처드를 만났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스템은 검증됐습니다. 한국 출장도 그냥 편하게 다녀오세요. 만약 다른 나라들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15년이 걸렸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조선업에서도 조선업과 우주는 다릅니다. 에밀리. 리처드가 제 말을 끊었어요. 우주는 훨씬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안심하세요. 리처드의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걸까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한국은 11월 말이면 춥다고 하더군요. 겨울 코트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침대맡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맹국 우주 역량 평가 페이지에서 한국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발사 능력 제한적 재사용 기술 없음 전략적 가치 발사장 제공. 아마 리처드 말이 맞을 겁니다. 평범한 동맹국의 평범한 발사를 보고 오겠죠. 그리고 우리 전략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노트에 적어둔 그 물음표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단일 기업 의존 리스크? 그 질문은 제 가방 속 노트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물음표가 제 보고서 전체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될 거라는 것도요. 11월 26일 오후, 저는 이서진 상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 시험동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우주사업부를 이끄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앞서 걸었죠. 여기가 우리의 심장입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높이가 30m는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죠. 벽 한쪽 면이 온통 종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소 시험 일정표였어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붉은색 표시였죠. 박도윤 책임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붉은 표시가 실패한 날입니다. 실패를 이렇게 대놓고 표시해두나요? 숨기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가 2024년 3월 15일을 가리켰어요. 붉은 동그라미 옆에 손글씨로 압력 급상승, 밸브 손상, 원인 분석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연소 시험이 시작 30초 만에 중단됐습니다. 압력이 설계값의 120%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촬영하자 박도윤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보세요. 3월 16일 또 시험을 했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서 밸브 각도를 조정했죠. 이번엔 성공했어요. 일정표를 따라 시선을 옮기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달은 10번 넘게 시험을 했더군요.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나타났지만 실패 뒤엔 꼭 개선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였어요. 작년 한 해 연소 시험만 38회입니다. 대형 엔진 20회, 중소형 포함하면 거의 40회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국산화 덕분입니다. 그녀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부품 공급망 도표였어요. 대기업 이름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처음 듣는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엔진 국산화율 95%, 발사체 전체로는 90% 이상입니다. 수입하면 납기만 석 달인데 국내 제작은 한 달이면 됩니다. 시험 실패해도 바로 새 부품을 만들 수 있죠. 재고 부담은요? 지역 기업들과 위험을 분담합니다. 실패하면 함께 개선하고 성공하면 함께 성장하죠. 이서진이 리스트에서 한 회사를 짚었습니다. 동해정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회사는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리 터보펌프 블레이드를 생산합니다. 정밀도가 스페이스X 납품 기준을 넘어섰죠. 제가 메모를 하는 동안 한재혁이 통역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서 쌓은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우주로 전환하는 중이에요. 시험동 안쪽으로 들어가니 실제 엔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75톤급 엔진이었죠. 주변엔 수백 개의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내일 발사할 누리호에도 이 엔진이 4개 들어갑니다. 박도윤이 설명했죠. 각 엔진마다 3,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모두 공개합니다. 대학, 연구소, 민간 기업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실패 데이터까지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기술 데이터는 보통 극비로 다뤄지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CEO였죠. 29살의 하이브리드 엔진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 시험을 했습니다. 김하늘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 2개가 화면을 나눠 차지했습니다. 왼쪽은 작년 시험, 오른쪽은 올해 시험이었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작은 실험체가 떠올랐다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폭발은 없었지만 명백한 실패였죠. 작년 7월입니다. 추력 제어가 안 됐어요. 파라핀 연소가 불규칙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실험체가 10m쯤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제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한 수직 이착륙이었죠. 올해 9월입니다. 연소 패턴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실패 데이터 800개를 학습시킨 결과죠. 제가 물었습니다. 스페이스X도 메탄을 쓰는데 왜 파라핀인가요? 파라핀은 상온 고체라 다루기 쉽고 폭발 위험이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죠. 정비 시간도 메탄의 3분의 1입니다. 한재혁이 기술적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파라핀은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화학 분야입니다. 석유화학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김하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비용 비교표였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파라핀으로 만들면 발사 비용을 30에서 5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 발사 비용이 6천만 달러 정도인데 그걸 3천만 달러대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였죠.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서진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민간동입니다. 내년부터 스타트업 10개사가 입주해요. 김하늘 대표 회사도 포함해서요. 정부가 지원하나요? 시설만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해요. 대신 성과는 모두 공유하죠. 다시 시험동 메인 홀로 나왔을 때 벽에 일정표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윤이 올해 10월 날짜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10월 한 달간 시험 12번, 성공 9번, 실패 3번입니다. 실패율이 25%나 되네요. 그게 정상입니다. 실패 없는 개발은 거짓말이에요. 그가 실패한 날짜 하나를 짚었습니다. 10월 12일이었죠. 이날 터빈 블레이드가 깨졌습니다.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내열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됐죠. 그래서요, 설계를 바꿨습니다. 재질도 바꾸고요. 10월 20일 재시험,
성공했습니다. 이서진이 끼어들었어요. 미국은 실패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몇 달씩 걸리죠. 우리는 일주일이면 재시험합니다. 일정표 아래쪽에는 내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그 옆에는 누리호 4차 발사라고 큼직하게 써 있었죠. 내일은 실패하면 안 되겠네요. 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다만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실패가 경력의 오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달랐죠. 시험동을 나서기 전 이서진이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전시실이었어요. 실패한 부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실패 박물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산이에요. 깨진 터빈, 녹은 노즐, 찢어진 탱크. 각 부품마다 실패 원인과 개선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말했어요. 저 노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작년에 터졌죠. 지금은 개선된 버전이 특허 출원 중입니다. 한재혁이 통역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선 그걸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관제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데이터 충분. 발사는? 아무도 그 메모를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도윤이 그 밑에 덧붙였죠. 데이터는 충분. 발사는 내일. 저녁 무렵. 저는 숙소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국산화율 90%, 연소 시험 연간 40회,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 성공.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태도였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문화.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스템. 창밖으로 발사대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내일 새벽, 저 발사체가 하늘로 오를 겁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워싱턴에서 적었던 단일 기업 의존 리스크라는 물음표가 보였어요. 그 옆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다중 실패 허용 시스템의 강점? 내일 발사가 실패해도 이들은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그때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 김하늘이 보여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비틀거리다 쓰러진 첫 번째 시험체와 완벽하게 착륙한 두 번째 시험체. 그 사이엔 800개의 실패 데이터가 있었죠. 혹시 한국이 지금 비틀거리는 중일까? 아니면 이미 착륙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내일 새벽이 그 답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11월 27일 새벽 0시 45분. 저는 관제실 상단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6개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발사대 전경, 엔진부 클로즈업, 연료 충전 상태, 기상 데이터,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 그리고 가장 크게 띄워진 카운트다운 시계, 발사 10분 전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됐다는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한다는 뜻이었어요. 인간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됐죠. 관제실은 숨죽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콘솔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가끔 짧은 보고만 오갔습니다. 추진제 압력 정상. 일단 엔진 대기. 페어링 분리 시스템 확인. 발사 5분 전. 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에 든 펜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 1분 전. 이서진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아마 언론 대응팀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발사 성공 직후 배포할 보도자료를 최종 점검하는 중이겠죠.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옆에서 마이클이 손톱을 깨물었고 한재혁도 통역을 멈추고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관계자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촬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발사 30초 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스크린 한가운데 떴어요.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 이상이라는 한글이 깜빡여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발사 23초 전에서 얼어붙은 숫자가 모두의 시선을 잡아당겼어요. 관제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의 심장박동 시간이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도윤이 즉시 움직였어요. 담당 콘솔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엔지니어 2명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센서 로그 열어봐. 지난 10분간 데이터 전부. 모니터의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압력값, 온도, 전압. 박도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기 0시 53분 20초. 그가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압력이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센서 문제일 가능성이 커. 재부팅 해볼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회 개통으로 교차 검증부터. 이서진이 뒤쪽에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외신 채널의 상황 분석 중. 발사 시간 재조정 검토로 띄워. 관제실 뒤편에서 한재혁이 제게 속삭였어요. 엄빌리컬은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탯줄 같은 겁니다. 발사 직전에 분리되는데 그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발사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센서 오작동일 수도 있고 실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확인하는 중이죠. 스크린 하단에 발사 지연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선 계산이 시작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발사를 취소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특히 정치적 부담이 큰 국가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죠. 5분이 지났습니다. 박도윤이 팀원들과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도면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백업 센서 정상, 메인만 신호 불안정, 물리적 손상은 없어.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서진이 최윤호 국방부 우주정책관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의 리처드였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발사 취소인가요? CNN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류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15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빈손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커피를 마실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박도윤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구간 시스템 재점검 실시. 필수 인원 외 대기조는 긴장 완화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관제실의 3분의 1 정도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모두 벽 쪽에 서서 계속 지켜봤죠.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내일로 연기했을 겁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발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18분째, 박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확고했어요. 센서 개통 재시동 완료. 교차 검증 결과 이상 없음. 재발사 준비. 순간 관제실의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몇몇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서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발사 시각 01시 13분. 모든 팀 최종 점검 실시. 18분의 정지. 그 시간 동안 이들은 포기 대신 해법을 찾았습니다.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일단 중단하고 며칠간 원인 분석을 했을 텐데. 한재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급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18분 동안 그들은 수백 개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을 거예요. 한편 제 시선은 멀리 있는 작은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김복순 사장님의 식당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화면 자막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발사 지연이라는 자막 밑에 원인 분석 중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말하는 게 자막으로 떴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올라가야지. 애들이 고생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실망보다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의 시험을 지켜보는 부모 같았어요. 다시 관제실로 시선을 돌렸을 때 체크리스트 재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1단 추진제 압력 정상, 2단 점화 시스템 정상, 3단 자세 제어 정상, 페어링 분리 장치 정상, 원격 측정 수신 정상. 하나씩 차근차근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도윤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의 셔츠 등 부분이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말이죠. 비행안전 담당. 최종 판단은 재발사 가능합니다. 단, 기상 조건 재확인 필요. 기상 데이터가 큰 화면에 떴습니다. 바람 속도, 방향, 상층 기류. 다행히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이서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01시 13분 발사 확정. 발사 자동 운용 재개 준비.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18분 정지 후 재시도. 위험 감수. 하지만 정말 무모한 위험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도전이었을까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압박감이 상당할 텐데. 언론도 지켜보고, 정부도 지켜보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한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그냥 연기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전 팀, 발사 자동 운용 재개. 발사 10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 숫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10분 전, 9분 59초, 9분 58초.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제실의 공기가 더 팽팽했습니다. 모두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죠.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또 멈춘다면?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18분의 정지는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 같았어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확신을요. 발사 5분 전. 이번엔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켰어요. 발사 3분 전. 박도윤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발사 30초 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옆에 마이클도, 한재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발사 10초 전. 관제실 전체가 숫자를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3, 2, 1. 그리고 다음 순간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시 12분 50초.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10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죠. 저도 의자에서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점화 시퀀스 시작. 박도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발사대 하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분사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곧 있을 엄청난 열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요. 3, 2, 1. 엔진 점화. 2025년 11월 27일 01시 13분. 누리호가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느렸어요. 마치 거대한 건물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무겁고 장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속도가 붙었죠. 4개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주황색 화염이 새벽 어둠을 찢었습니다. 정상 상승 중. 속도 초속 50m 통과. 관제실 콘솔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고도, 속도, 자세각, 추진제 소모율. 각 담당자들이 자신의 화면을 주시하며 짧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비행 경로 정상. 일단 엔진 연소 정상. 구조 진동 허용 범위 내. 발사 후 1분. 누리호는 이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추적하는 화면에서 발사체는 작은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맥스큐 통과. 최대 동압 구간을 무사히 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발사체가 받는 압력이 가장 큰 순간을 지난 거예요. 발사 후 2분 40초. 일단 연소 종료 카운트다운. 정확히 2분 50초에 일단 엔진이 꺼졌습니다. 곧이어 분리 신호가 떴죠. 일단 분리 확인. 2단 점화 정상. 관제실에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를 넘긴 거였어요. 그때 제 눈길을 끈 건 다른 모니터였습니다. 김복순 사장님 식당의 모습이었죠. 텔레비전 앞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올라간다, 올라가 라고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빌고 있었고요. 발사 후 3분 53초. 페어링 분리. 고도 약 191km. 대기권을 벗어난 누리호가 머리에 쓰고 있던 보호덮개를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우주 공간이었어요. 화면이 전환되자 위성들이 보였습니다. 페어링 안에 차곡차곡 실려있던 13개의 위성들이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가장 크게 보였고 그 주변에 큐브 위성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발사 후 4분 34초. 2단 분리 및 3단 엔진 점화. 고도는 258km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3단 엔진이 위성들을 목표 궤도까지 밀어 올릴 차례였죠. 그 순간 저는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이 비치고 있었어요. 김하늘의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노트북 화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시간 궤적을 그래프로 그리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궤도 투입까지 10분 남았어. 김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예상 궤도와 실제 궤도를 비교하며 그리고 있었죠. 다시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 400km 통과, 속도 초속 7.5km. 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펜이 들려 있었지만 이번엔 돌리지 않았어요. 꽉 쥐고 있었죠. 발사 후 10분. 궤도 진입 예비 신호 확인. 목표 고도까지 200km. 이서진이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성공을 선언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으니까요. 발사 후 12분. 고도 500km 통과. 궤도 투입 시퀀스 준비. 그때 클레어 모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국방우주 전문지 수석 기자였죠. 궤도 정밀도를 보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표 대비 오차가 거의 없네요. 정말이었습니다. 스크린의 궤적 그래프를 보니 실제 비행 경로가 계획 경로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어요. 발사 후 14분. 최종 궤도 진입 카운트다운 시작. 60초 전. 관제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숨을 참은 것 같았어요. 키보드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30초 전. 스크린의 고도 표시가 59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초 전. 598, 599, 그리고 발사 후 14분 57초. 궤도 진입 확인. 고도 601.3km. 박도윤이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13개의 위성이 누리호를 떠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그 다음 큐브 위성들이 마치 씨앗처럼 흩어졌죠. 모든 위성 분리 완료. 신호 수신 확인. 그제야 관제실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박수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입니다. 모든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세 개의 공간에서 각기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18분의 정지 후에 이뤄낸 성공이었으니까요. 김복순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동네에서 우주로 쐈다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죽기 전에 이런 걸 보내.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구나. 김복순 사장님은 벽의 빈 공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스크랩에서 여기 붙여야겠네. 2025년 11월 27일 새벽에 성공했다라고 써서. 그리고 김하늘의 사무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601.3km. 오차 1.3km밖에 안 돼. 김하늘이 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 보세요. 우리 하이브리드 엔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 더 잘해야죠. 누군가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다음엔 재사용 발사체로. 클레어가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쩍 보니 이런 문장이 보였어요. 한국 첫 운용 발사에서 놀라운 정밀도 달성. 이 정밀도는 초기 미국 재사용 발사체에서도 몇 번째 시도 이후에야 나왔던 수준. 한재혁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셨죠? 18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이게 한국식 회복력입니다. 마이클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인정해야겠네요. 센서 문제로 멈췄을 때는 취소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해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능 인정. 하지만 바로 그 밑에 다른 질문을 추가했죠. 전략은? 박도윤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발사,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을 맡은 첫 사례, 그리고 실제 운용 위성을 올린 첫 발사입니다.
이서진이 덧붙였어요. 한화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한국형 우주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구조죠. 그때 최윤호 국방부 우주정책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자문관님,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18분 정지 후 제시도한 결정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를 두려워할 뿐이죠. 그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죠. 저는 세계의 공간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관제실의 엔지니어들, 식당의 동네 사람들, 스타트업의 젊은이들. 모두가 같은 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성공의 일부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주를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올리고 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켓 발사는 소수 엘리트와 기업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클레어가 기사를 마무리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 보고서에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발사 연기가 아직 하늘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흰선이 새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김복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자국이 우리가 만든 거요. 누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쏘아 올린 것처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우주는 먼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그들의 마을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발사 시각 2025년 11월 27일 01시 13분. 비행 시간 약 18분 25초. 궤도 진입 목표 600km 대비 실제 601.3km.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능은 확인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전략을 바꿀 만한 일일까? 그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우주 국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발사 직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발 워싱턴행 직항편이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중국이 있고 더 멀리 유럽이 있겠죠. 모두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대였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정리한 브리핑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18분 정지 후 재발사, 궤도 정밀도 1.3km, 민간 주도 첫 성공. 숫자와 사실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죠. 그런데 시차 때문에 날짜가 조금씩 엇갈렸어요. 한국에선 27일 새벽이었지만 워싱턴은 아직 26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시간은 이미 누리호 발사 이후라는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죠. 11월 27일 오전, 워싱턴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26일 밤이었지만 국방부 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검토 회의였죠. 리처드 스펜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발사가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전략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산 구조 그래프가 선명했죠. 우리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단일 기업 중심으로요. 의회도 승인했고 대통령도 서명했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이 모든 걸 뒤집을 순 없습니다. 에단 콜린스가 화상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고객이자 공급 파트너예요. 오늘 발사 성공도 좋은 소식이죠. 더 많은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발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말이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리처드가 물었어요. 18분간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엄빌리컬 센서 이상이었죠. 보통은 발사를 취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시도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산된 위험 감수였어요. 백업 시스템을 믿었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정을 내렸죠. 이건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화상 화면에 야나기 사토루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전략국장이었죠. 에밀리 자문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에 가까운 한 번의 성공입니다.
일회용 로켓으로 위성 몇 개 올린 것뿐이에요. 야나기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죠. 일본의 H3 로켓은 이미 더 큰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사용 기술도 개발 중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에단이 거들었습니다. 야나기 국장 말이 맞아요. 기술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일본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글쎄요. 좋은 부품 공급처 정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 한국의 연소 시험 일정표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가득한 그 일정표요. 작년 한 해의 연소 시험 38회, 실패율 25%. 하지만 매번 실패 후 일주일 내 재시험.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실패한다는 거 아닌가요?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빠르게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초기에 했던 방식이죠. 마이클 루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한 미공군 우주사령부 연락장교였죠. 그도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관제실에서 직접 봤어요. 18분 정지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이클에게 쏠렸어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필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물려서 긴장을 완화했어요. 센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백업 시스템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마이클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발사를 결정한 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처럼 침착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상 구조를 바꿀 순 없어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현재 전략을 그려볼게요. 저는 큰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안에 미국 단일 기업이라고 썼죠. 그리고 주변에 작은 원들을 그렸어요. 한국, 일본, 유럽.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모든 게 중앙에 의존하죠. 만약 이 중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에단이 잘라 말했어요. 작년 스타시 폭발을 잊으셨나요? 2달간 발사가 중단됐죠. 일시적인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2달 동안 중국은 6번 발사했고 러시아는 4번 발사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그냥 기다렸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2개의 큰 원이 나란히 있고 그 사이를 선이 연결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제가 제안하는 우주동맹 이점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야나기가 화를 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고 한국입니까? 우리가 더 앞서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일본의 작년 발사 횟수는, 연소 시험 횟수는, 민간 참여 비율은? 야나기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율 90%입니다. 공급망이 국내에 있어요.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시험하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18분 정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 기술이 없잖아요. 개발 중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파라핀. 에단이 비웃었어요. 그게 메탄보다 나을 리 없죠. 다루기 쉽고 폭발 위험이 적고 정비 시간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파라핀 화학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내년에 재사용 발사체를 실용화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단일 의존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을 두 번째 기둥으로 키우면 우리는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경쟁도 촉진되고 혁신도 가속화되죠. 리처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용이 문제예요. 2개 시스템을 지원하면 예산이, 초기 비용은 늘어나도 장기적으로는 절감됩니다. 경쟁이 가격을 낮추니까요. 그리고 리스크 분산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에단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준비됐을까요?
한 번의 성공으로 판단하긴. 마이클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저는 3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주동맹 이점영, 미국 더하기 한국 투트랙, 단일 기업 의존 최소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이게 제 제안입니다.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나 부품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기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너무 큰 변화예요. 의회 설득도 필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중국이 따라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나기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화가 나서 회의를 떠난 것 같았어요. 에단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리처드가 물었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이 우리의 두 번째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오늘 새벽 그들이 18분 멈췄다가 다시 발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김복순 식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발사를 지켜보는 것도 봤어요.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도 봤고요. 한국에서 우주는 소수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의 일입니다. 리처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논의하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동료가 물었어요. 진심이에요? 한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본 것도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 초안 파일이 화면에 떴죠. 동맹국 우주 역량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발사 능력 제한적, 재사용 기술 없음, 전략적 가치 발사장 제공. 저는 그 문장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죠. 발사 능력 성장 중, 재사용 기술 개발 중, 전략적 가치 잠재적 두 번째 기둥. 아직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회의도 있고 더 많은 설득도 필요했죠. 하지만 첫 발을 뗐어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은 아침이겠죠. 아마 김복순 사장님은 벽에 새 기사를 붙이고 있을 거예요. 우주동맹 이점영. 제가 만든 이 단어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부터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같은 날 오후, 정확히는 워싱턴 시간으로 11월 27일 오후 3시였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대표들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비공개 우주안보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우주동맹 이점영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 회의 때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했죠. 오늘 한국 시간 새벽 01시 13분,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스크린에 발사 장면이 떴어요. 그리고 곧 데이터가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밀도입니다. 목표 궤도 600km, 실제 진입 601.3km, 오차 1.3km는 놀라운 수준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운용 발사에서 그런 정밀도가 가능한가요? 네. 제가 직접 관제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밀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연소 시험 일정표가 화면을 채웠죠. 작년 한 해의 연소 시험 38회, 대형 엔진만 20회, 중소형 포함하면 40회 가까이 됩니다. 이 빈도는 스페이스X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험을 많이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별한 점은 실패 데이터까지 공유한다는 겁니다. 대학, 연구소, 민간 기업이 모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학습 속도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국산화율 그래프였죠. 엔진 국산화율 95%, 발사체 전체 90% 이상.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독일 대표가 대답했어요. 공급망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빠른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품이 고장 나면 국내에서 바로 제작,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일주일 내 적용.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김하늘 팀의 수직 이착륙 시험 영상이었죠. 이건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입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핵심이죠. 영국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파라핀이 메탄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정비 시간은 3분의 1.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용 분석표였어요. 재사용 발사체를 파라핀으로 만들면 현재 발사 비용의 30에서 50%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현재 스페이스X 발사 비용이 6천만 달러인데 그걸 3천만 달러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리처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잖아요. 가능성일 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행 속도를 보세요. 누리호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오늘 성공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 썼습니다.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는 미국에 의존해야 할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 순간 몇몇 대표들이 그 문장을 그대로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기둥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관심을 끈 것 같았습니다. 호주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우주 강국이잖아요. 일본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요. 작년 발사 횟수 6번, 연소 시험 12번.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캐나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서 이미 증명했죠. 후발주자에서 선도국가로 올라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추격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 마이클이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18분 정지 상황을 직접 봤어요. 모두가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미국이었다면 발사를 취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현장에서 해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어요.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단일 의존은 부담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긴다면 리처드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미국 주도 체제를 흔드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 주도는 유지하되 단일 기업 의존을 줄이자는 겁니다. 한국을 키워서 우리의 선택지를 늘리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주동맹 이점형 다극 체제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죠.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전히 활동 중이고요. 우리가 단일 의존을 고집하면 그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두 번째 기둥이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쟁이 혁신을 낳고 혁신이 우위를 유지시킵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우리 편의 혁신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1시간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클레어 모건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에밀리,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발표가 나가기 전엔 오프 더 레코드로요. 배경 설명만 듣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론 형성도 중요했죠. 좋아요. 짧게만요. 복도에서 클레어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제 그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오늘 새벽 누리호가 18분 멈췄다가 다시 발사되는 걸 보면서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단일 기업 의존의 위험성은 뭔가요? 작년 사고를 기억하시죠? 2달간 미국 발사가 중단됐어요. 그동안 중국은 계속 발사했고요. 우리에게도 백업이 필요합니다. 클레어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그 증명이었어요. 첫 운용 발사에서 보여준 정밀도,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민간 주도 생태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클레어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어요. 우주동맹 이점형 절대 신화 이후 등장한 두 번째 축. 흥미로운 제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클레어의 기사가 벌써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두 번째 기둥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의 단일 기업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을 시사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재혁이었어요. 에밀리 자문관님, 기사 보셨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로우주 센터 연구원들이 메신저로 기사 링크를 돌려보고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이라는 표현을 다들 감격해하고 있죠. 한재혁이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관제실 휴게실 모습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기사를 읽고 있었죠. 박도윤 박사님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라고 하셨어요. 이서진 상무님은 기사를 팀 전체에 공유했고요.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김하늘의 사무실이었어요. 김하늘 대표팀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기사에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이 언급됐다고 좋아하고 있죠. 마지막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복순 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이 기사 번역본을 출력해서 벽에 붙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를 두 번째 기둥이라고 했다라고 손님들에게 자랑하시고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쓴 한 문장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한재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복순 사장님이 전화래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미국까지 갔네. 이제 우리도 우주 강국이야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세 개의 공간에서 같은 문장을 읽고 있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관제실의 엔지니어들, 스타트업의 젊은이들, 그리고 작은 식당의 어르신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두 번째 기둥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겠죠.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면서요. 그때 리처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밀리, 내일 아침 대통령 보좌관이 브리핑을 듣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기둥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 주세요. 드디어 백악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브리핑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 우주동맹의 새로운 구조, 두 개의 기둥이 만드는 안정성.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 27일, 한국의 누리호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우주 질서의 가능성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두 번째 기둥이라는 단어가 이미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11월 27일 밤 11시, 저는 워싱턴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나로우주 센터 출입 패스, 김복순 식당 영수증, 그리고 오늘 오후 브리핑 배지. 사흘간의 여정을 요약하는 작은 증거들이었죠. 출입 패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에밀리 하트먼 방문자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플라스틱 표면에는 제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새벽, 제가 처음 그 정문을 통과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우주 발사체요? 스페이스X 시대에 굳이 왜? 라고 비웃던 동료의 말에 동조하던 사람이었죠.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절대적이고 한국은 영원히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김복순 식당 영수증을 펼쳤어요. 김치찌개 7,000원, 공기밥 1,000원. 구겨진 종이에는 김치 자국도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금액 뒤에는 발사 앞둔 날이면 온 동네가 다 TV 앞에 모여요 라던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식당 벽에 붙은 스크랩들이 한국 우주 개발에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요. 2021년 실패, 2022년 성공, 2023년 또 성공. 각 발사마다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기억이 함께 적혀 있었죠. 브리핑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비공개 우주안보 브리핑 발표자라고 적혀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그 연단에서 한국은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겠죠.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메일이었어요. 미안 재사용 발사체 공동연구 논의 제안. 발신자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관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과 첫 실무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보통은 몇 주씩 걸리는 일인데 하루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백악관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을 겁니다. 이어서 한재혁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윤호 정책관님이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이제야 진짜 동맹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왔어요. 나로우주 센터 야경이었죠. 발사대에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이미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김복순 사장님도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미국 손님이 우리를 알아봐 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김치찌개는 공짜라고 하시네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작은 식당 사장님이 미국 국방부 자문관에게 김치찌개를 공짜로 주겠다니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클레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폭발적이에요. 이미 10개국 언어로 번역됐고 중국과 러시아 언론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둥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어요. 원래는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 발사장 제공 및 부품 공급 파트너.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함께 서야 할 기둥이다. 27일 새벽 0시 55분, 카운트다운이 멈췄을 때의 긴장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18분 후 01시 13분,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을 때의 충격도요. 그 18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18분이요. 박도윤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떨리는 손에서도 놓지 않던 펜, 그리고 재발사를 결정한 후 보여준 확고한 눈빛까지. 이서진이 침착하게 지시하던 목소리도 기억났어요. 재발사 시각 01시 13분. 모든 팀 최종 점검 실시.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결단의 무게를요. 그리고 시험동 벽에 빼곡히 적힌 실패의 기록들. 붉은 표시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시했습니다. 각 실패마다 날짜와 원인, 그리고 개선 사항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출입 패스를 뒤집었어요. 빈 공간에 펜을 들어 작게 적었습니다. 고흥, 1127 새벽 전 세계가 모여 있었다. 정말 그랬어요. 그 작은 우주센터에, 그 시골 마을에 전 세계의 미래가 모여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세계를 움직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생겼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에밀리,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한답니다. 한국과의 우주 협력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한대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어요. 단일 의존은 위험했어요. 두 번째 기둥이 필요했죠. 리처드,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세 개의 물건을 바라봤습니다. 출입 패스는 시작을 의미했고, 영수증은 사람들을 의미했고, 배지는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며칠 전 적어둔 물음표가 있었죠. 단일 기업 의존 리스크? 이제는 그 옆에 답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해답,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때로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계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김하늘의 수직 이착륙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다 쓰러졌지만 두 번째는 완벽하게 착륙했죠. 그 사이에는 800개의 실패 데이터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곧 재사용 발사체도 만들겠죠. 파라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길을 개척하면서요. 책상 조명을 조금 낮췄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백악관 브리핑, 한국 대사관 회의, 의회 설명회. 아마 몇 주간은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3일 전, 저는 한국을 평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저 자신이 바뀐 사람이었죠. 우월감에 가득 찬 관찰자에서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하는 동료로. 한국은 두 번째 기둥이다. 이 문장은 이제 제 보고서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은 이미 내일을 맞이했겠죠.
김복순 사장님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박도윤은 다음 시험을 계획하고 있을 테고, 김하늘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두 번째 기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일간의 여정이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우주 시대를, 두 개의 기둥이 함께 떠받치는 시대를 기대하면서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